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이 된 김대천이라고 합니다. 한때 재계서열 5위 대천그룹의 회장이었지요. 맨주먹 하나로 시작해서 5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돈이라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수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 손자가 결혼하고 싶다던 예비 손주 며느리를 몰래 보러 갔다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개망신을 당하고 경찰에 끌려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보다 더한 충격과 배신이 다름 아닌 제 핏줄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제 아들과 손자가 나란히 서서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을 때 그 순간 제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름도 낯선 사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날 낡은 등산복에 일부러 흙을 묻히고 모자는 땀에 절은 것처럼 구겨 썼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마치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지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요? 매일같이 흥청망청 돈만 쓰고 유흥이나 즐기던 제 손자놈 김건우. 녀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며칠 뒤 가족들 앞에서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여자의 됨됨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건우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여자. 이름은 최미나, 은행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은행 지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냉방바람과 함께 입구에 서 있던 청원경찰의 시선이 제 몸을 위아래로 훑더군요. 노골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등산복에 흙투성이인 노인이 들어왔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번호표를 뽑아들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 앉아 최미나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더군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손님이 오면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환하게 웃다가도 평범한 차림의 손님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70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 눈에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로 다가가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밀었어요. 우리 손자가 장가를 가서 집을 한 채 사줘야 해서 그런데 이 적금 해지 좀 부탁합니다. 최민아가 통장을 펴더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남짓이었지요. 그 순간 최민아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군요. 저를 무시하던 눈빛은 갑자기 사라졌고 상냥한 표정을 짓더군요.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돈으로는 집 못 사세요. 차라리 이 적금을 깨서 저희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떠세요? 웃음기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업용 미소라는 게 딱 그런 거지요. 제가 실적 좋은 신용카드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걸로 카드론 받으시면 더 큰 돈도 융통할 수 있거든요. 제 신용을 담보로 자기 실적을 채우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70평생을 사람 속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지요. 괜찮아요. 손자집 사는데 보태야 하니까 적금 해지만 부탁해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돈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건지 최민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까 그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귀찮다는 기색을 대놓고 드러내며 해지 처리를 하더라고요.
처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최민아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동전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도 지폐로 좀 바꿔줄 수 있지요? 봉지를 본 최민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러운 걸 본 사람처럼 코를 찡그리더니 봉지를 받는 척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봉지 밑단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며 차가운 은행 바닥을 때렸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요란한 금속 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손님과 직원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창구로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최민아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청원경찰, 여기 이 할아버지가 자꾸 헛소리를 하고 업무 방해하니까 당장 끌어내주세요. 은행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달려온 청원경찰이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검은 빛이 도는 대청그룹 회장 전용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 그것을 창구 유리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지요. 이 지점에 예치된 내 개인 자산 5천억 원, 지금 당장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1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마. 제 목소리가 은행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아는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콧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쯤으로 여긴 거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색이 된 지점장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최민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제 심정은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손자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이 모양이라는 게 그저 참담했지요. 지점장이 무릎을 꿇은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은행장이 직접 달려왔더군요. 양복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은행 앞 도로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들이 줄줄이 도착해서 은행 앞에 늘어섰거든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습니다. 5천억이라는 돈이 어떤 규모인지 그때 그 풍경을 보면서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최민아는 창구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당당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더군요. 최민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30분 전에 동전 봉지를 가위로 찢어버리던 바로 그 손이었죠. 저는 말없이 더러운 것을 치워내듯 발로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가 벌컥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는 제 손주 김건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최민아가 연락을 했겠지요. 건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최민아를 먼저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인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한 건데 손자라는 놈이 할아버지 걱정은커녕 그 여자부터 감싸고 드는 겁니다.
저는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 눈에는 이 여우 같은 계집만 보이고 평생 너희들을 키워낸 이 할애비는 안 보이는 거냐? 건우는 뺨을 감싸진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더군요. 오히려 최민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할아버지가 일부러 이상한 행색으로 와서 시험한 거잖아요. 이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요.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녀석을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히고 용돈을 주고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해주려고 했는데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싶었지요. 저는 더 이상의 미련을 버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실장, 지금 즉시 그룹 차원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내용은 내가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 건우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저를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오늘부로 김건우는 내 손자가 아니다. 대청그룹 후계구도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모든 법인카드와 각종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 건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지점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민아 이 직원 즉시 해고 처리해. 안 그러면 이 은행을 통째로 인수해서 공중분해 시켜버릴 테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를 되풀이했고 최민아는 자기 책상을 붙잡고 오열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은행 밖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소문도 빨랐죠. 저는 은행 밖에 있는 기자들을 향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돈의 주인을 몰라보는 은행에 내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요. 그 뒤로 셔터를 내리게 했습니다. 직원들도 퇴근시키고 기자들도 떠나보냈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안 텅 빈 은행의 귀빈 대기실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밀려오더라고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허탈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들, 그것을 물려줄 핏줄이 저 모양이라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잔을 내밀고 있는 건 아까 그 소동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계약직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따뜻한 거 한 잔 드세요. 별것 아닌 차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따뜻함이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장 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회장님, 지금 뉴스 좀 보셔야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데 제 화면이 화면 가득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기가 막혔지요. 대천그룹 회장, 은행에서 갑질 난동, 재벌 총수 침해 의심, 경영 능력 의문. 제가 모욕을 당해서 정당하게 대응한 건데 언론은 그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갑질하는 늙은 재벌이 되어 있었고 최민아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대청그룹 주가가 하한가를 향해 떨어졌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김건우와 최민아가 벌인 짓이었습니다. 그 둘이 앙심을 품고 은행에서 찍힌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유튜버들에게 뿌린 거지요. 제가 동전을 쏟는 장면, 손자의 바짓가랑이를 차는 장면, 지점장에게 으름장 놓는 장면, 앞뒤 맥락은 싹 잘라내고 제가 행패 부리는 것처럼 짜집기를 해놨더군요.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자극적인 장면 몇 초면 사람 하나를 매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김태성은 제 친아들이자 제가 부회장으로 앉힌 제 외동아들입니다. 안건이 회장님의 직위 해임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내겠다는 거였지요. 제 아들놈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기 차례가 안 온다고 술자리에서 푸념을 하고 다닌다는 보고를 전부터 받고 있었지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핏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겁니다. 아들 태성이가 손자 건우와 손을 잡고 이번 기회에 저를 완전히 몰아내기로 작정을 한 거지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혈압이 머리 끝까지 치솟는 게 느껴졌고 눈앞이 핑 돌더군요. 집무실 책상을 짚고 간신히 버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 비서실장이 달려와 제 몸을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됐어. 병원은 무슨. 물 한 잔만 줘. 물을 마시고 겨우 정신을 추스르는데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김태성과 김건우, 그 부자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태성이 놈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건우는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신 것 같고 경영은 저희 부자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원 신청서였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제 앞에 요양원 서류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옆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어 힘껏 내던졌습니다.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지요. 당장 꺼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는 소리야. 이 불효 막심한 놈들아. 태성이와 건우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놈의 눈빛은 여유로웠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라는 표정이었지요. 그 뒤로 회사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를 향한 침해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조차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까지 허리 굽혀 인사하던 임원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더군요. 흔들린다 싶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이 떠나가더군요. 고립무원,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회사 앞 골목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혼자 잔을 기울이는데 목구멍이 뜨거운 건지 눈시울이 뜨거운 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들었더니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나 봅니다. 저를 알아보고 멈춰 선 거지요. 아, 그때 은행에서 만났던 직원이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합석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켜더니 제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민아 대리가 평소에 힘없는 어르신들 함부로 대할 때마다 제가 몰래 찍어둔 영상이에요. 화면 속에는 최민아가 어르신 고객들에게 대놓고 반말하고 서류를 내던지고 비웃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평소에 최민아 대리한테 갑질당하시던 청원경찰 반장님도 증언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에서 잘릴 수도 있는 계약직 직원이 이런 위험한 걸 왜 모아뒀을까? 자네 이런 걸 왜 찍어둔 거야?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소주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핏줄이라는 놈들은 저를 미친노인 취급하며 등을 돌렸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이 젊은 직원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찬바람이 유독 매서웠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을 포장마차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비밀리에 마련해둔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사와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외진 곳의 작은 사무실이었죠.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사무실에 도착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건네준 휴대전화 속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최민아가 노인 고객의 통장을 던지듯 돌려주는 장면, 말이 느린 어르신에게 대놓고 한숨을 쉬며 혀를 차는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내 핏줄이라는 놈들도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등을 돌렸는데 남인 자네가 나를 돕는다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면서도 서글픈 그런 웃음이었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리다니요. 저는 그냥 부조리한 일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꾸밈이 없는 눈이더군요.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하겠네. 지금 회사 안에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어. 아들도 손자도 등을 돌렸고 임원들도 눈치를 보며 줄을 서고 있는 판이야. 서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게. 그에 합당한 사례는 반드시 하겠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저는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냥 억울하게 당하시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그동안 당했던 노인분들의 억울함과 회장님의 누명을 벗겨드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저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눈을 가진 젊은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 다음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죠. 세상에는 제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게 제가 노린 거였습니다. 태성이와 건우, 그놈들이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겉으로는 은행에 사표를 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이 비밀 사무실로 출근했지요. 저와 단둘이 김태성 부자의 꼬리를 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태성이 놈이 수십 년간 부회장 자리에 앉아서 손을 안 댔을 리가 없어. 자금 흐름부터 파봐. 법인 카드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전부 다. 알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자금 추적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어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숫자 앞에서는 달라지더군요. 수천 장의 전표와 계좌 기록을 밤새워 대조하고 수상한 금액에는 빨간 줄을 쳐가며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김태성과 김건우는 제가 완전히 물러난 줄 알고 축배를 들고 있었지요. 비서실 쪽에서 들려온 이야기로는 태성이가 회장실에 들어가 제 의자에 앉아보며 김건우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저는 분노보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끝은 제가 정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죠. 사무실에서 졸고 있는데 서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또렷하더군요. 찾았습니다, 회장님. 서류를 펼쳐 보여주는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부회장님이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워서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금액만 수백억 단위고요. 그 돈이 도박장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자금 흐름도, 계좌 추적 기록, 해외 법인 등기부 사본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걸 며칠 만에 다 찾아낸 건가? 은행에서 7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꼼꼼함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라는 걸요. 서연이라면 믿고 싸워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바로 그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천그룹을 처음 세울 때부터 써왔던 제 분신 같은 물건이었지요. 이건 내가 회사를 처음 만들 때부터 함께한 만년필이야. 자네한테 맡기겠네. 서연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 자료를 직접 발표해.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자네는 앞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휠체어를 준비시켰습니다. 거기에 산소호흡기까지 끼고요. 마지막까지 병든 노인 행세를 해야 했으니까요. 서연이 제 휠체어를 밀며 주주총회장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서연의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요. 떨리나? 조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떨려. 이 나이에도 떨리는 게 있더라고. 총회장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태성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께서는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되셨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아버님을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목소리에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녀석의 목소리는 오히려 들떠 있더군요. 따라서 저 김태성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문 열어!
서연이 양손으로 총회장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두 발로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갔지요.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단상 위에 태성이 얼굴이 볼만했습니다. 의사봉을 든 채 입이 벌어져서 굳어있더군요. 아버지? 갑자기 여긴 왜? 태성이가 정신을 차리고 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당장 병원으로 모셔!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시잖아! 경호원 2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장 실장이 대동한 경호팀이 앞을 막았었지요. 덩치 좋은 젊은이들이 벽처럼 서니까 태성이 쪽 경호원들은 꼼짝도 못하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 태성이 손에서 의사봉을 빼앗듯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지요. 내 아들놈이 아비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구나.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이서연 씨, 올라오시게. 서연이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더군요.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단상 옆 대형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김태성 부회장과 김건우 전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해외 법인 등기 서류,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도박장 계좌 기록까지 서연은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횡령 총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800억 원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 최민아가 은행에서 어르신 고객들을 함부로 대하는 영상이었지요. 이 영상은 김건우 전무의 전 약혼녀 최민아 씨가 근무 중 고객에게 행한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 언론에 유포된 편집 영상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회사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당장 해명해, 김태성! 태성이는 단상 한쪽 구석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해외법인 등기 서류에 찍힌 네 도장도 조작이냐? 네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도 조작이고. 태성이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 안건을 긴급 발의합니다. 첫째, 김태성 부회장 해임. 둘째, 김건우 전무 해임. 셋째, 이서연 씨를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건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사실상 회사의 살림을 맡는 자리였으니까요. 내 핏줄은 썩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위기 속의 회사를 구할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대청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표는 태성이 쪽에 줄을 섰던 소수의 임원들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이었지요. 의사봉이 탁 하고 내리 찍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태성이와 건우는 경호원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주주들이 던진 물병이 태성이의 양복 등판에 맞았고 사방에서 야유가 쏟아졌지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단상 앞으로 나와 주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그러다 점점 커져서 총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지요.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이 시간부로 김태성과 김건우의 모든 지분과 직위를 박탈한다.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빈몸으로 내 눈앞에서 꺼져라. 총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태성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과 손자를 제 손으로 내쫓는 건 통쾌하다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긴 건 맞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지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옆에 서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성이와 건우가 빠져나간 자리를 전문 경영인들이 채웠고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였죠.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청그룹 본사 1층에 있는 은행 지점의 지점장급 간부로 서연을 특별 승진 발령한 겁니다. 인사 발령 서류를 건네받은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계약직이었을 뿐이었는데요. 계약직이 어쨌다는 거야? 자네는 며칠 만에 수백억짜리 비리를 파헤쳤어. 그게 능력이 아니면 뭐가 능력이야? 하지만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서연 씨,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야. 자네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해.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익혔고 밤늦게까지나마 직원들 하나하나를 챙겼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고 선배 직원들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더군요. 처음에는 낙하산 아니냐며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한 달이 지나자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실력과 성품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은행 지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고객 응대가 친절해졌고 민원이 줄었고 실적도 오르기 시작했지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최미나. 그 여자는 해고당한 뒤로 제 손자와 헤어지고 사기 혐의까지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대출 알선에 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거지요. 최민아는 이 모든 불행이 자기 탓이 아니라 자신의 동기였던 이서연의 탓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면서 애꿎은 서연에 대한 원한만 키우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때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손을 썼더라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월말 결산 때문에 늦었다며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제게 퇴근 인사 문자를 보내왔지요. 그게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머리 쪽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랬어? 최민아입니다. 깨진 술병을 들고 뒤에서 덮쳤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수행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차가 빗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심한 건지 제 눈이 흐려진 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들것 위에 남아있던 핏자국이 복도 바닥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병원장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 무조건 살려내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저는 70평생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제 힘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누구에게 비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어떻게 됐나요? 한 노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보호자가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얼굴, 세월에 깊이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만은 50년 전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김영자였습니다. 제가 23, 맨주먹에 꿈밖에 없던 시절, 가난 때문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제 첫사랑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만 하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지요. 빗소리만 창밖에서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정막 속에서 저와 영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천 씨? 5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요. 회장님, 아버님, 할아버지. 그런 호칭들 속에 묻혀서
그냥 대천 씨라고 불러주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영자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주름투성이가 된 두 손이 맞닿는 순간 5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영자 씨 맞아요? 맞아요. 저예요, 대천 씨.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많이 다쳤나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최고 의료진을 다 붙여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영자를 수술실 앞 의자에 앉히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를 뽑아왔습니다. 영자의 손에 쥐어주는데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영자 씨 손녀딸이었어요? 네, 제 친손녀예요. 서연이가 어릴 때 사고로 아들 부부가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혼자 키웠지요.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그 애를 키우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서연이는 워낙 바르고 착해서 한 번도 할미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절대 이런 일을 당할 아이가 아닌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처음 만났을 때 모두가 외면하는 허름한 노인에게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내밀었던 서연.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영상을 모아두었던 서연. 사례는 필요 없다며 그저 억울한 걸 못 본다고 했던 서연.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온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영자의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닮았어요. 서연 씨가 영자 씨를 꼭 닮았어. 그래요? 주변에서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빈 주먹이라 잡아줄 수 없었던 그 손. 그때 제가 영자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불이 꺼진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저와 영자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천만다행으로 급수는 피했습니다. 출혈이 많아서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영자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영자도 제 등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살았어요. 서연이가 살았어요. 영자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백발의 노인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지나가는 간호사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체면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서연이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을 떠서 저를 알아보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저는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맙다.
네 덕분에 내 평생의 그리움을 찾았어.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영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었구나. 할미 왔어. 할머니. 영자는 서연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이 네가 구해드린 회장님이야. 그리고 할미가 젊은 시절에 가슴에 묻었던 분이란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와 영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할머니, 그분이 이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참 기막힌 인연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그치고 밝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때 장 실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아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변호인단을 꾸려 그 여자가 법에서 정한 가장 무서운 벌을 받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지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은 대청그룹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는 임직원 수백 명이 자리를 채웠고 단상 위에는 꽃다발과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김대천은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대천그룹의 미래는 앞으로는 제 개입이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겁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동요가 있는 모양이었지요. 걱정들 마세요. 제가 빠져도 이 회사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은퇴. 그 단어가 이렇게 홀가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제가 맡긴 본사 은행 지점을 1년 만에 전국 실적 1위로 키워냈습니다. 처음에 낙하산이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연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지경이 되었지요. 직원들에게는 엄하면서도 따뜻했고 고객에게는 누구든 똑같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고객이 오시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는 게 서연의 습관이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곤 했지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안 힘드냐? 지점장이라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닐 텐데. 힘들죠. 그런데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얼굴에 먹칠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 아이를 믿은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성이와 건우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 둘은 재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어디 가서 김대천의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명함을 내밀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요. 태성이는 자기 아내에게까지 이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일이었지요. 듣자 하니 태성이와 건우, 그 부자가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그냥 허망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그 꼴이 됐다는 게요.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거니까요. 최민아는 살인미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조차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죄수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은퇴식이 끝난 뒤 저는 한 가지를 더 발표했습니다. 이건 미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였지요. 저는 오늘 제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장래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전 직원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 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꿈 하나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서연과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박수를 치고 있었고, 영자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걸로 충분했지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 했습니다. 낡은 낚싯대 하나, 접이식 의자 하나, 그리고 영자와 서연. 우리 셋은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자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단무지가 좀 굵게 썰렸다며 투덜거리는 영자에게 서연이 웃으며 거들었지요. 할머니, 이 정도면 훌륭해요. 회장님은 원래 뭘 드셔도 맛있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야. 영자 씨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거든. 에이, 세상에. 50년 만에 만났더니 입에 기름칠부터 하시네. 우리 셋은 바닷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들이웠고 영자는 옆에서 김밥을 꺼냈고 서연은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지요. 서연아, 네 회장님. 이제 회장이 아니야. 그냥 편하게 불러.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목이 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영자가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대천 씨, 당신 이제 어디 안 가시죠? 안 가요. 이제 어디도 안 갑니다. 저는 문득 1년 전 그 은행을 떠올렸습니다. 등산복에 흙을 묻히고 들어갔던 그날, 동전이 쏟아지며 은행 바닥을 때리던 그 소리, 5천억을 인출하겠다고 소리쳤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동의 끝에서 제가 얻게 된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셋이 같이.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팔을 쭉 뻗었습니다. 저는 영자의 손을 잡은 채 서연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고, 영자는 다른 손으로 서연의 팔을 감쌌습니다. 찰칵. 사진 속의 우리 셋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닮아 있었지요. 수천억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고 이제서야 느끼지만 사람의 진심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사라졌는데, 계약직 이름표를 단 25살 젊은이가 끝까지 제 곁에 남았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누군가를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시험한 거였지요.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50년 전에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